자신의 감정과 어울려 살지 못하면 자신과 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울리는 것에도 서툴 수밖에 없다. 감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엉뚱한 곳에서 감정이 넘치고 말이 샌다. 얼마 전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회사원도 그랬다. 후배 한 놈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후배라고 처음 들어와서 좀 키워보려고 공을 들였거든요. 모르는 것도 하나하나 일러주고 실수해도 눈 감아주면서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입사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제대로 일을 못해요. 실력이 늘만도 한데 당최 나아지질 않아요. 제가 언제까지 제가 언제까지 뒤를 봐줘야 하냐고요. 그는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얼마 전에는 후배에게 도대체 입사한 지가 언제인데 이것밖에 못하냐,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해버렸다고 한다.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못한 것은 맞지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일단 나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때 후배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화가 나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럼 화를 내면서 얻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얻고 싶은 거요? 음, 후배가 긴장도 좀 하고 정신 차리면서 일하기를 바라죠. 음, 화내는 선배를 보면서 후배는 뭘 느꼈을까요? 네? 글쎄요, 뭐, 녀석도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말을 들으니 서운하긴 했겠죠. 나는 얼핏 보면 화로 보이는 감정도 원래는 화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다. 감정은 미묘하게 원래의 색을 바꾸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려면 처음에 가졌던 기대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나는 그에게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만들려면 먼저 자신의 오리지널 감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음, 그럼 제 오리지널 감정은 실망감이었던 것 같네요. 첫 후배기도 하고 충분히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실망한 거죠. 그럼 실망이 화로 둔갑해 버렸네요. 뭐 그런 셈이네요. 후배에게 화가 아닌 실망으로 표현했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음, 제가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후배도 자신의 속마음을 좀 털어놓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망해서 화가 난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망과 화는 전혀 다른 감정이다. 실망이라고 생각하면 너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 함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화라고 생각하면 너 때문에 생긴 분노만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너무 바빠서 항상 쫓기는 것 같을 때, 고민 때문에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 힘들 때, 미래가 캄캄하고 불안하기만 할 때, 우리 잠시 멈춰요. 단 1분만이라도 잠시 멈춰요. 삶을 현재에 정지시켜 놓고 잠시 깊게 숨을 내쉬어요.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몸은 어떤 느낌인가요? 지금 하늘은 어떤 모습인가요? 멈추면 비로소 보여요. 내 생각이, 내 아픔이, 내 관계가. 멈추면서 그것들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에 휩쓸려 살아야 했던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리고 멈추면 내 주변이 또 비로소 보여요. 나를 항상 도와주는 가족과 동료들의 얼굴들, 매일 지나치지만 볼 수 없었던 거리의 풍경들, 들어도 잘 들리지 않았던 상대방의 이야기들. 내가 지금 하는 것을 잠시 쉬면 내 안팎의 전체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요. 삶 속의 지혜는 이처럼 내가 뭔가를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멈춘 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을 그냥 조용히 알아채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는 바쁜 세상사에 쉽게 휩쓸려 버리지만 그 마음이 내면을 향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소란스럽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이들이 많아요. 마음을 비워야지 하고 마음 먹고 마음을 비우려 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비워야지 하는 것도 사실은 비워야 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쉬어서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올라오는 그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돼요. 지켜보는 순간 생각은 쉬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감정을 생각으로 붙잡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그 감정들이 변하면서 소멸해요. 내가 말을 붙여서 단어를 붙여서 생각으로 붙잡지만 않으면 마음속에 올라온 불편한 감정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나를 그로부터 해방시켜줘요. 괴로우면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자꾸 괴롭다, 괴롭다 남들에게 이야기하며 되새기지 마세요.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으면 그 괴로움을 직시하세요. 그 녀석의 정체를 보고 있으면 그 모양이 자꾸 변해요. 괴로움, 그 녀석도 그래서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깊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 공감하고 하나가 되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밖에서만 찾지 말고 내 마음을 깊게 알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상태가 되어 보십시오. 그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행복을 선사합니다. 현재 시각 9시 30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황해도 평산신시, 한자로는 별신 혹은 원숭이 신자를 쓰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왜 자살하지 않느냐고 까미는 물었다. 그냥 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는 이유를 찾으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오늘 하루 그 의미를 충족하는 삶을 살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정답은 없다. 우리는 각자 정체성이 다른 자아들이다. 누구도 타인에게 삶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다.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건 나름의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삶은 훌륭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돈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의미를 모르는 삶은 비천하고 허무할 뿐이다. 숱한 고난을 받고 살다가 모진 핍박을 받아 죽을지라도 스스로 뚜렷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다면 훌륭한 인생이다. 나는 먹물이다. 좋은 뜻에서든 좋지 못한 뜻에서든 확실히 그렇다. 먹물 근성이 있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책이나 자료부터 찾아본다. 이것이 먹물의 약점이자 강점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입력하다가 죄송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입력하다가 혼자 껄껄 웃었다. 그래, 난 천성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먹물인 거야.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인 책이나 글이 예상했던 만큼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죽음과 관련된 책이 함께 검색되었다. 죽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답게 죽는다는 것, 늙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 품위 있는 죽음의 조건 같은 것이다. 이 책들은 대체로 삶의 마지막 국면, 인생 막바지의 짧은 시간을 다룬다. 글쓴이는 의사나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자들이다. 글쓴이들은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들려준다. 하지만 실제로 말하려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인생을 훌륭하게 만드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것이다. 사실 죽을 자리를 찾아서 산에 갔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활력이 생겨서 내가 환자라는 사실도 잊게 되더라고요. 나무들을 보려면 좀 멀리까지 나가야 되니까 밥도 잘 챙겨 먹게 되고요. 요새는 주말마다 손주들한테 풀과 나무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아이들도 무척 즐거워합니다. 숲 해설가가 돼서 손주 친구들까지 다 불러다 모두 모아서 다 같이 함께 공부하는 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노트에는 그간 스스로 터득해온 생태 지식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그렇게 기록한 노트가 벌써 10권이 넘는다고 했다. 젊은이 못지않은 학구열을 불태우며 신나게 숲을 누비는 그를 보면서 깨달았다. 사람을 살게 하는 건 결국 마음 안에 간직한 삶의 의미라는 것을. 아픈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산이나 숲을 찾지만 자연에 머문다고 저절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쓰러질 만큼 힘이 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이유, 즉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교육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도 숲 해설가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런 의지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면 결코 지금의 그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다고 뿌리가 나올까? 이 작은 줄기가 정말 커다란 나무로 자랄 수가 있다고?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나는 주인 몰래 모래상자에 손을 댔다. 숨을 죽여가며 조심조심 모래에 묻힌 고무나무 줄기를 꺼내든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내 눈에 들어온 건 황토 경단을 뚫고 나온 가느다란 뿌리였다. 미동 하나 없이 모래상자 안에 꽂혀있던 고무나무 줄기가 어느새 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고무나무를 화분에 옮겨 심던 날, 농장 주인이 내게 말했다.
고무나무는 여건상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자랄 수가 없어. 근데 따뜻한 나라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2, 30m를 훌쩍 넘는 거목으로 자란다. 나무를 키울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줄기가 아니라 흙 속의 뿌리야. 면적만 놓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미국 세쿼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제너럴 셔먼 트리다. 지름 11m에 높이 84m 되는 거구의 몸을 자랑한다. 하지만 아무리 큰 나무라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고 싹이 튼다 해도 몇 해 동안은 자랄 수 없다. 막 싹을 틔운 어린 나무가 생장을 마다하는 이유는 땅속의 뿌리 때문이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낸 소량의 영양분을 자라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뿌리를 키우는 데 쓴다. 눈에 보이는 생장보다는 자기 안에 힘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시기, 뿌리에 온 힘을 쏟는 어린 시절을 유형기라고 한다. 나무는 유형기를 보내는 동안 바깥 세상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다. 따뜻한 햇볕이 아무리 유혹해도 주변 나무들이 보란듯이 쑥쑥 자라나도 결코 하늘을 향해 몸집을 키우지 않는다. 땅속 어딘가에 있을 물길을 찾아 더 깊이 뿌리를 내릴 뿐이다. 그렇게 어두운 땅 속에서 길을 트고 자리를 잡는 동안 실타래처럼 가는 뿌리는 튼튼하게 골격을 만들고 웬만한 가뭄은 너끈히 이겨낼 근성을 갖춘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보내는 유형기가 평균 잡아 5년. 나무는 유형기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하늘을 향해 줄기를 뻗기 시작한다. 짧지 않은 시간 뿌리에 힘을 쏟은 덕분에 세찬 바람과 폭우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성목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나는 나름의 방법을 찾았다. 가끔 일 때문에 혼자 국내선이나 국제선 비행기를 탔다. 여기서 혼자는 일행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내가 탄 비행기가 기관 고장을 일으켰다고 상상한다. 운이 아주 좋으면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0분이나 20분 후에 죽을 것이다. 만약 그대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마지막으로 허락된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겠는가? 나라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 전원을 켜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낼 것이다. 비행 중에는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까지 규칙에 얽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어머니와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런 다음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이고
등받이에 차분히 기대어 눈을 감는다. 태어나서 이 순간까지 내 마음에 울림을 남긴 장면들을 떠올려 본다. 만약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10분을 허락받는다면 나는 그 10분을 그렇게 눈을 감은 채 보낼 것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누군가와 주고받았던 사랑의 감정을 되살리면서 그것이 주는 행복한 느낌을 음미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찾아든 영원한 이별에 대한 상상은 사랑이라는 감정의 색깔과 맛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럴 때 사랑은 싹이 난 감자처럼 아린 맛으로 다가온다. 누군가와의 영원한 작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아리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깊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이별의 상상이 가슴 찢어지게 아린 맛을 주는 그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대로를 하라. 그것이 좋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영원히 헤어진다고 해도 가슴을 아리게 만드는 사람이 없다면 그대는 잘못 산 것이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며 산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사랑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프롬이 말하고 싶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능력 혹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고만 생각한다. 다시 한번, 사랑의 문제를 능력 혹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고만 생각한다. 사람들이 사랑을 우연한 기회에 상대만 만나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감정 정도로만 여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 최초의 순간만을 사랑으로 여긴 나머지 지속적 상태라는 본질을, 사랑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멋진 이성을 만나서 두근두근한 마음을 사랑의 전부로 여긴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사랑의 일부일 뿐, 사랑은 그러한 마음을 느끼고 나서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 과정과 결단과 그 사랑을 지키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지켜나가는 과정, 바로 그 전체입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외롭고 사랑에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요. 이 질문을 만약 프롬에게 한다면 그는 사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려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요. 자, 얼핏 들으면 뻔하죠? 뻔한 것 같은 이 말들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배려입니다. 배려해야 한다는 말에는 누구나 동의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은 연인을 배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에 당신은 당신의 연인으로부터 배려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더 많이 대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배려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게 배려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배려를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진정한 배려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은 적어두세요. 관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주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은 끊임없이 애완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는 배려는 오히려 애완동물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뿐입니다. 발전기도 아닌데 짝짓기를 위해서 수컷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애완견을 배려한 거지만 애완견의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배가 불러서 달콤한 잠을 자고 있는데 맛있는 소뼈다귀를 던져주고 깨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배려지만 애완견에게는 고역입니다. 배려를 위한 기본은 끊임없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해피의 배변색이 오늘은 어떻나? 해피가 오늘은 왜 안 짖지? 해피가 눈에 눈곱이 오늘따라 많네. 이런 것처럼 관심을 바탕으로 한 배려만이 진짜 배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성공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치 아이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는 엄마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배려의 기초이고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나친 관심은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자, 그러면 프롬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동차에 민감하다.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나도 그 소리에 주의하게 되고 모터의 가속장치에 조그만 변화가 느껴져도 그 변화에 민감하다. 마찬가지로 운전자는 도로 표면의 변화나 앞뒤에 있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민감하다. 그렇지만 그는 이런 모든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그의 정신은 느긋하면서도 방심하지 않은 상태로 그가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관련된 모든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홍신문화사에서 출간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타이어에 관심을 가지고 운전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다만 능숙한 운전자는 타이어가 주는 미묘한 변화의 신호를 잡아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인의 태도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건 집착이지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연인의 관심이 없는 듯하지만 작은 변화도 알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연인의 관심이 없는 듯하지만 작은 변화도 알 수 있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프롬이 정의한 진정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 보면 주인공이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친구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슬픔에 잠긴 사람을 위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며 알려주는 대목이 나온다. I have been there. I've been there. 그러면 이탈리아 친구는 묻는다. 가보다니 어딜 가봐요? 이게 어째서 위로가 되는 문장이냐며 묻는다. 그러자 주인공은 답한다. 깊은 슬픔은 때때로 특별한 장소가 되기도 해요. 시간이라는 지도상의 한 좌표처럼요. 그 슬픔의 숲에 서 있노라면 도저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죠. 그럴 때 누군가가 자기도 거기 가봤고 이제는 빠져나왔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희망이 생기는 법이에요. 생각해보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 일도 있었지만 나의 그림자에 묵묵히 들어와 서 있던 좋은 벗들 덕분이기도 했다. 특별한 장소에 다녀온 사람끼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방식이 있다. 물론 고백을 하고 나서 후회하기도 했다. 복잡한 돈 사정을 알고 나서 떠난 남자도 있고 기대보다 별거 없는 인생에 실망해서 뒷걸음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처는 음지에 숨겨두면 점점 눅눅하고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입 밖으로 꺼낼수록 가벼운 것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과 나누면 다룰 만한 크기로 줄어든다. 조각내고 털어낼수록 끝내는 주머니에 넣어 다닐 만한 것이 되곤 했다. 그러나 상담실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한 번도 혹은 충분히 그 비밀을 꺼내어 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예전과 변함없는 상처의 무게에 압도되어 살거나 오히려 상상 속에서 그것을 더 음흉하고 잔인한 괴물로 키우기도 한다. 한때 용기를 내보기도 했지만 소외당한 상처는 더 깊고 안전한 어둠 속으로 숨겨졌다. 가끔 사람들은 내게 코칭받으러 어떤 사람이 오느냐, 그들의 고민이 주로 무엇이냐고 묻는다. 원하는 목표는 서로 다르지만 방법을 몰라서 온 사람보다 상처 회복이 안 되어서 온 사람이 더 많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지만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과거에 있는 경우가 있다. 오래된 상처와 대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운다. 멀리 도망가지 못했다며 슬퍼한다. 또 어떤 사람은 울지 못한다. 징징 짠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버틴다. 그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상처를 감당할 만한 힘을 가졌다고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뭐가 더 좋아질 수 있겠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운명이야. 해봤자 소용없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상처의 맨 얼굴과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말이다. 외로움과 절박함의 끝에 섰을 때 자기 믿음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코치는 이미 당신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결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스스로 믿도록 돕는다. 자꾸 상처만 노려보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의 목표는 내가 당신을 믿는 것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코치의 확신 앞에서 사람들은 먼저 의심한다. 그러나 영원히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백기를 든 날에도, 자신에게 실망하고 돌아온 날에도, 복수하고 싶다고 주먹을 휘두르는 날에도, 다 포기하고 이 모양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날에도, 이런 나를 믿을 수 있겠냐고 시험하는 날에도 변함없이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앞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곁을 내어준다. 말도 안 돼 라는 말은 할 수 있을까? 를 지나서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 앞에서 잠시 멈춘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고 싶어요? 당신이 기억하는 장면은 뭔가요? 그런 자신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에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였죠? 자신을 위로해주세요.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은 억누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누가 불안이나 두려움, 공포, 분노처럼 듣기만 해도 피하고 싶은 감정을 원하겠니? 그러나 사람의 모든 감정은 하나의 통로를 타고 흐른다.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겠다고 감정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기쁨이나 행복, 환희 같은 긍정적인 감정까지 제한되기 마련이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매슬로우는 마음속 지옥을 피하려고 하면 마음속 천국도 멀어진다 라고 말했다. 은영 씨야말로 부모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을 피하려고 하다가 아무런 기쁨도 행복도 느낄 수 없는 그저 책임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다. 나는 은영 씨에게 데이비드 그리피스가 지은 힘과 용기의 차이라는 시를 선물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방어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엄마, 엄마는 나 키우면서 이래라 저래라 크게 간섭 안 했잖아. 그래도 나한테 이것만은 꼭 하라고 말해주고 싶은 게 하나쯤 있을 거 아냐. 응? 그게 뭐야? 뜬금없는 네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이렇게 대답했었다. 음, 네 마음도 잘 보살펴줘야 돼. 너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 이번엔 그때 미처 못했던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한다. 예측 불허의 세상살이에서 무엇이 우리를 단단히 지켜줄까? 건강, 돈, 직업, 부모, 배우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 건강하고 돈이 있어야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내 한 몸 지키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탄탄한 지위와 인맥이 있어야 험한 일이 터져도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쟁취하느라 나부끄러운 이전 투구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도 불행해하고 때론 자살로 그 모든 것과 이별을 고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것들이 소중한 가치를 지켜주는 것 같지는 않다. 내 몸을 보호하고 나와 내 가족의 사회적 위치를 보호하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정말 안전할까?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건강과 사회적 안전판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음이 무너지면 돈도 건강도 사회적 지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쩌면 매일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나중에 지금 일 생각하면 웃기겠다. 나는 우리가 흠뻑 젖은 채로 비를 피할 곳으로 달려갈 때 말했다. 어찌해서 실내로 들어가게 되자 나는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를 설명해 주었다. 데이비드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어떤 자아를 만족시켜야 하는 거야? 어떤 자아가 나를 더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흥미로운 질문이었다. 감사는 두 자아 모두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하는 자아가 경험하는 순간에 감사를 표현하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여기에 더해 기억하는 자아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또다시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칸어머니 했던 조사를 고려할 때 물건은 기억하는 자아와 연계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행복을 높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은 아마 특정한 기억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파리를 여행하면서 샀던 향수나 아이가 첫 생일 때 입었던 옷 같은 건 말이다. 때로는 건네준 사람의 사랑이나 우리가 느낀 감사 같은 물건에서 느낀 첫 감정이 오랜 여운으로 남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수많은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구실은 되지 못한다. 점차 누렇게 변하는 레이스와 진주가 달린 드레스를 다락에 걸어놓지 않아도 기억하는 자아가 즐거웠던 결혼식을 떠올리며 감사로 일렁일 수 있다. 소유한 물건에 감사한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붙들고 싶은 것은 과거의 경험인 경우가 많다. 나는 과학적 사실과 조사 결과를 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보다 경험에 소비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에 완전히 공감했다. 하지만 어디선가 잔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기분이 들었다. 아, 맞다. 검소하고 신중하신 내 어머니 목소리구나. 굉장히 실리적인 어머니는 항상 힘들게 번 돈을 오래 지속하는 것에 써야 한다고 믿으셨다. 휴가, 파티, 값비싼 저녁 행사 따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마는 순간적이고 가벼운 유흥이라고 생각하셨다. 네가 매일 볼 수 있는 것에 돈을 써라.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훈계하시면서 외할머니도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했다. 어머니는 여행을 별로 안 하셨지만 소파만은 좋은 걸로 사셨다. 나는 어머니가 오래 지속하는 것에 돈을 써야 한다고 하셨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안다. 다만 어머니는 무엇이 오래 지속하는 것인지 잘못 아셨을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소파도 낡아지고 때가 낀다. 더욱이 매일 마주하는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쓸 때의 문제점은 일단 사게 되면 눈길을 주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소유물은 배경으로 물러나지만 경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는다. 마이애미에서 보낸 휴가 기간은 5일 뿐이었을지 몰라도 그 가치는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될 수 없다. 그 휴가가 소중한 추억이 되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준 원동력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휴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억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가? 전혀 그렇지 않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내 아버지는 인생 말년에 굉장히 아프셨다. 그때 나는 병원에서 아버지 옆에 앉아 아버지 손을 꽉 잡고 그의 행복했던 추억담을 나누었다. 아버지는 자식들과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고 흔치 않았던 가족여행 중에 알래스카로 유람선 여행을 떠났던 때를 이야기하셨다. 아버지는 빙하가 펼쳐진 광경과 별들이 수놓인 하늘 아래에서 먹은 저녁을 또렷이 기억하셨다. 아버지가 감사를 느끼게 해준 것들을 쭉 이야기하실 때 가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는다. 정체성은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고 익숙해진다. 엄밀히 말하면 습관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 매일 침구를 정돈한다면 나는 체계적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글을 쓴다면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운동을 한다면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행위를 반복해 나갈수록 그 행위와 연관된 정체성은 강화된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실제하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 이센티타스와 반복적으로를 뜻하는 아이덴티뎀에서 파생되었다. 반복된 실제라는 말이다. 나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 당장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오로지 그것을 믿는다. 정체성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년간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갔다면 이는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증거다. 매일 밤 1시간씩 생물학 공부를 한다면 이는 학구적이라는 증거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체육관에 간다면 이는 열심히 운동한다는 증거다. 어떤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쌓여갈수록 그 정체성은 더욱 강화된다. 나는 어린 시절에 나 자신이 글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본다고 해도 그분들 역시 내 글솜씨가 평균 수준이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글 쓰는 일을 시작하고 처음 몇 년간 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꼬박꼬박 새로운 글을 올렸다. 증거가 쌓여가자 나는 스스로를 글 쓰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처음부터 스스로 글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습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삶에서의 경험 하나하나는 자아상을 조정한다. 그렇지만 공을 한번 찼다고 해서 누구나 스스로를 축구하는 사람으로 여기진 않는다. 그림 한 장 그렸다고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반복해 나가면 증거가 서서히 쌓이고 자아상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은 그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지지만 습관은 시간과 함께 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 즉, 습관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습관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점진적인 진화다. 아주 작은 노력 하나, 완전히 변화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씩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변화한다. 자아는 아주 미세하게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간다. 습관 하나하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 봐, 이게 나다운 것 같아. 책 한 권을 다 읽었다면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체육관에 간다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기타 연주 연습을 했다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모든 행동이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유형을 제시한다. 어느 한순간의 사건이 자신의 믿음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투표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는 새로운 정체성의 증거가 된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변화가 의미 있다면 실제로 그건 큰 변화다. 이 작은 변화들을 한데 모으면 습관이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경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글을 한 페이지 쓰는 매 순간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매 순간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운동을 시작한 매 순간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직원들의 힘을 북돋는 매 순간 나는 리더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는 각각의 결과를 얻게 해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 바로 스스로를 신뢰하게 만들어 준다. 강렬하게 원하면 방법은 저절로 나타나기 마련이며 목표는 성취될 수 있다. 다만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자나깨나 끊임없이 바라고 원해야 한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해야 한다. 그 정도로 한결같이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다. 세계 100대 글로벌 기업에 꼽히는 일본의 교세라 그룹 회장 이나모리 가즈오의 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강연을 듣고 온 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 선물을 받았다. 이나모리 회장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그 일에 몰두해야 그 마음이 하늘에 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일에 몰두한다 라는 말이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일의 성패를 가르는 지점이죠.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간절히 바란다면 그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하게 무엇을 바라기만 하는 마음은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두려움을 함께 키워간답니다. 즉, 어떤 일에 진정으로 몰두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성공의 확신과 믿음보다는 실패의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불안이나 두려움 따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죠.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면 되니까요.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새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생명이 넘쳐나고 빛과 소리와 색이 가득한 이 행성에 여행을 온다. 언제 다시 떠나야 할지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우리의 기회이다. 상처에 대한 기억만 안고 이 세상과 작별하기는 아쉽지 않은가? 영적 교사 페마 초드로는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한다. 평생 사소한 일에 조바심치고 불평하던 그 여성은 자신이 곧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위 사람들과 사물에 마음을 연다. 그동안은 거들떠보지 않던 나무, 풀, 태양, 꽃, 새, 벌레들과 친해진다. 바람을 얼굴에 느끼고 온몸으로 비를 맞고 사람들을 껴안고 강아지와 달리기를 한다. 자신이 처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경험이었다. 죽음의 순간에는 진통제까지도 거부한다. 그 고통까지도 그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염려하며 내려다보는 가족과 친구들을 웃는 얼굴로 위로하며 숨을 거둔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고 높이 날수록 더 많이 본다. 가는 실에라도 묶인 새는 날지 못한다. 새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자체가 자유이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고 과거 분류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의 모습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날개를 펼치고 있는 한 바람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새는 날갯깃에 닿는 그 바람을 좋아한다.